먼저 그러면 그 책 모양을 잠깐만 한번 보세요. 책 보시면 그 최단시간 수능 독해라고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고 넘겨보시면 목차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목차 보면 앞쪽에 파트 1에 리딩 스킬스 단락 독해 편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리딩 스킬스 단락 독해 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놈은 그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하셨던 그 책에서 나왔던 우리 쭉 공부했던 여러 가지 독해와 관련된 기술들을 한 가지 이렇게 쭉 모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이 책이 지금 그래서 파트 1하고 파트 2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 따로따로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얘는 단락 독해라고 부르는 소위 리딩 스킬스하고 관련된 공부를 하는 거고요. 즉 수능에 나오는 이 단락이라는 놈을 지문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걸 갖고 공부하는 건데 얘가 50문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유형 독해입니다. 그래서 핵심 유형 연구라고 되어 있죠. 근데 수능 특강처럼 유형을 많이 분류하지 않고 얘는 11개의 유형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얘도 50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공이 2개의 강의로 구성을 할 건데 얘네는 공이 전부 다 무슨 문제만 사용한 거냐면 수능 기출 문제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기출하고 그 다음에 6월, 9월에 그 모의평가 문제들만 사용을 한 거거든요. 늘 얘기하듯 이렇게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는 조금 문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아예 빼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들었던 문제로만 파트 1은 이제 글을 잘 읽는 방법과 관련된 걸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각각의 유형별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할 건데요. 전체 100문제 중에 전체 여기 있는 건 100%, 여기 있는 것까지 포함해도 한 80문항 정도는 최근 3년 이내의 문제들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이쪽이 약간 난도가 좀 높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딱 수능에서 가장 일반적인 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얘는 대신에 물론 이제 빈칸은 얘도 좀 어려울 거고 여기 나오는 도표 이런 건 완전 귀염둥이일 거고 그러겠죠. 그래서 각각 첫 번째 파트 1에서는 지금 여러분하고 시작할 파트 1에서는 이 단락으로 되어 있는 글을 잘 읽는 방법과 관련된 공부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맞춰지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형편에 들어가서 각각의 유형별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내용들을 같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처음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이제 처음 보는 게 아니니까 이 앞쪽에 리딩 스킬스라고 나오는 내용편에서 공부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을 제일 먼저 기본이 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8페이지가 되는 거죠. 거기에 보면 몇 가지 단락 독해라는 놈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이 수능에 나오는 지문들이 전부 다 단락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놈들을 뭐라고 하냐면 패러그래프라고 하거든요. 이 단락이라는 말을 영어로 패러그래프라고 하는데 장문이 물론 뒤에 하나 있긴 하지만 그것도 뭐 그닥 많이 긴 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모두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패러그래프를 읽는 방법하고 관련된 걸 이 책에서 주로 배우시게 될 건데 이 단락으로 되어 있는 지문을 볼 때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둘 건 얘는 주제가 몇 개 있냐면 하나밖에 없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을 다루는 거니까 그 한 가지가 뭔지에 잘 집중을 해서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 지문은 여러분이 이 지문을 봤을 때 이 하나의 토픽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모든 문장들은 이 토픽에 복무하는 부연 진술, 세부 진술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필자가 이 글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지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글 앞부분을 보면서 무엇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걸 잡으면 그 다음은 지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진술해 나가고 있는지를 찾으면 됩니다. 얘는 지금 너무 이야기가 추상적이죠. 자, 글을 처음 보실 때요. 지문을 이렇게 보면 그 앞쪽에 나오는 이 부분의 이야기는 글의 주제와 무관한 이야기는 절대로 놓을 수 없어요. 당연하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글의 주제가 최원규는 아주 유능한 영어 강사이다라는 걸 글의 주제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 그 최원규가 직접 나타날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는요, 여러분 혹시 이투스라는 사이트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는 있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미스트롯을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면요. 글을 못 쓰지는 않겠지만 구구절절이 길어지겠죠. 고작 6개에서 8개 정도의 문장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 수능 지문이 앞쪽에 글의 주제하고 거리가 좀 있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미스터 트롯 아십니까? 거기서 임영웅이라는 아주 그 스타 가수가 하나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 아마 그 대학 입시에 학원 강사하고 견준다면 최용규쯤은 될걸요? 이렇게 시작하면 지문이 이제 남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 쓴다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자리에다가 최용규라는 글의 토픽이 직접 등장을 하든지 이게 아니면 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말이 첫 번째 문장에 등장을 하게 되니까 첫 문장을 읽고 나면 우리 지난달까지 이제 여러분하고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나면 도대체 얘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토픽을 정확하게 놓고 글을 읽어가야 되는 겁니다. 얘하고 무관한 글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거든요. 이거 지금 글을 읽는 방법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읽어 나갈 때 또 하나 조심하실 건 이 글의 토픽이라고 부르는 키워드는 영어라는 언어의 특징이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죠. 단어를 자꾸 바꿔가면서 나타내는 이놈들을 속지 마시고 이 글의 키워드를 잘 잡아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이 단락을 이렇게 읽어가는데 읽어가다 보면 첫 번째 문장을 딱 잡아서 이 토픽을 딱 잡아서 읽어가다 보면 쭉 가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운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문장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을 머릿속에 놓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쟤와 연관을 지어서 이어서 읽어가야 되는데 지난번 여러분 같이 모의고사 문제 풀이해보면서 느낀 것처럼 얘를 여기서 이탈하는 순간 밑에 나오는 내용이 자꾸 따로 놀게 돼요. 그러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꾸 정답이 두 개로 보입니다. 답이 자꾸 두 개로 보이는 사람이 뭘 놓치는 거냐면 글의 중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이 부분을 좀 잘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잘 모르는 문장이 나타나면 얘 뭐하고 연결을 지어서 첫 번째 문장과 연결을 지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장인지 대략 감이 잡히는데 너무 어려우면 그것도 안 되겠죠. 너무 어려워서 그것도 안 되면 그때는요, 그 문장은 첫 번째 문장으로 바꿔서 다시 읽어버리세요.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어줍지 않은 창의력 발동하지 마시고 그냥 삭제하세요. 어차피 그런 뭐밖에 없는 거죠. 글의 주제는 하나밖에 없는 거여서 괜히 이야기를 혼동이 되게 두 개, 세 개를 남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단락이란 무엇인가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문장은 글의 주제문에 복무하게 되어 있죠. 모든 문장은 글의 주제문에 복무하게 되어 있으니 한두 문장 좀 날린다고 해서 그 글의 주제를 못 잡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가다가 어려운 문장이 나타나면 토픽을 꽉 잡고 읽어가다가 어려운 문장이 나타나면 그러면 첫 문장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지만 그래도 해석이 안 되면 어쩌라고요? 그냥 스킵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지문을 잘 읽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7번, 이게 이제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잘 새길 일입니다. 글을 다 읽었는데 중심 내용이 잘 안 잡히면 어디하고 어디를 보는 거죠?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으로 답을 써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 그 파트 1에 있는 단락 독해를 하면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첫 문장, 마지막 문장만 가지고 답을 쓰는 걸 많이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지문을 이해하게 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단락이라는 걸 이해할 때 제가 역시 늘 강조했던 거지만 수능에서는 지문이 나타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꼴이 뭐냐면 도입, 그 다음에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전개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뭐가 나오는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결론이 나오는 형태. 국어 시간에 배우는 모양이죠. 도입, 전개, 결론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 이 도입부에서 무엇을 도입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얘가 쭉 이렇게 전개가 되어서 어떤 결론에 이르고 있는지를 잘 찾아내는 방식으로 그려보세요. 얘가 아니라면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앞쪽에 뭐는 하나 있냐면 직접적으로 주제문이 완벽하게 등장을 해버리고 쭉 내려가는 동안은 전부 다 세부 진술만 나오는 이런 형태의 글도 있기는 합니다. 얘는 여러분이 첫 문장 보시면 아주 강력하게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단정적 진술을 볼 수 있어서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얘하고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도입하고 결론하는 문장만 딱 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딱 두 문장만 있어도 말이 통합니다. 딱 두 문장만 있어도 말이 통하면 가운데 나오는 내용은 전부 뭐였다는 얘기냐면 부연 진술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만 답을 쓰셔도 돼요. 만약에 오른쪽의 경우라면 여러분이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제문이 상위 개념일 때 마지막 문장은 뭘로 남게 되냐면 이것보다 하위 개념의 문장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태를 쉽게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개되는 방식이 나오는 건데 대개의 경우 첫 번째 문장이 필자의 주장으로 시작을 하면요. 그러면 나의 주장으로 시작하고 내려가서 글을 뒤집을 수는 없죠. 세상 그런 글쓰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필자의 주장으로 시작하면 이 글은 뭐가 되냐면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는 결이 됩니다. 그래서 도입부가 필자의 주장으로 시작이 되면 이 주장을 전개할 때 논증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모양이 나타날 거고, 첫 번째 문장이 또 자주 나타나는 것 중에 다수의 견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 오래된 생각 이런 것들로 시작이 되면 얘는 전개되는 부분이 뭐 하게 되는 거냐면 그 도입부에 대한 이야기를 반박하는 형태로 결론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자기 이야기를 맺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 만약에 어떤 현상으로 시작이 되면 이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인 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을 따진다거나 대책을 내어놓는 글로 갈 거고, 만약에 첫 번째 문장이 어떤 용어가 설명이 돼서 제시가 되고, 오늘 바로 한 문제 볼 거예요. 이 용어가 나와서 정의와 설명이 되게 되면, 용어가 제시되면 이 용어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는 글을 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제가 말을 버벅거리죠? 자, 얘는 지금 여러분 그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가끔씩 돌아와서 한 번씩 보면서 자꾸 새겨보세요. 그리고 얘네들을 잊지 않고 문제를 풀 때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도입 부분에 문제점이나 어려운 상황이 등장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해결해야죠. 문제가 나타나면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이 볼 때마다 나는 시험 볼 때마다 영어가 8등급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내려가면서 아싸 신나요 이렇게 끝날 수 없어요. 그때는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형태로 글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많이 어려운 지문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당연히 이제 시작하면서 계속 그런 걸 볼 건데, 앞쪽에 있는 파트 1은 수능에 나왔던 문제 중에 좀 어려운 편이고요. 파트 2는 유형편은 그냥 보편적인 수준이거든요. 빗대면 어렵습니다. 비유하면 어렵고 현악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은 머릿속에 이렇게 딱 한번 둬볼까요? 유비는 원관념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비유한 건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근데 항상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글자 그대로 읽거든요. 근데 겉모습의 글을 읽지 말고 원관념을 찾아야 됩니다. 현악은 두 가지로 현악적이죠. 하나는 수사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근데 영어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죠. 왜냐하면 고등학생들한테 어려운 단어를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는 밑에다가 다 써주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용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얘는 말이 많습니다. 쉽게 그 수사가 너무 많고 말이 많은 놈은 뭐 해버리면 되죠? 자꾸 걷어내고 지우고 단순화시켜서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가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죠? 유비 때문에 어렵고 현악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 그 유비는 찾아내는 거고요. 뭘 빗대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현악은 걷어내고 자꾸 문장을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어려운 것들이 저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발 이렇게 막 빗끈 가면서 이렇게 문장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요. 150개로 되어 있는 단어로 되어 있는 지문의 주제 하나만을 찾아내면 되는데 뭔 놈의 문장을 그렇게 막 사슴 긋고 따지고 분석할 게 있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잡아서 이 글의 주제가 뭔지를 자꾸 파악하고 분석하려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6번 얘기는요. 딱 저게 전부거든요. 더 이상 밑에 말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문제를 풀 때 지금 내가 떠들었던 모든 얘기들을 다 하나로 합쳐서 얘기를 한다면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면 그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중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굉장히 우문이지만 멍청한 질문이긴 하지만 글의 전개 방식에 따라서 다를 거니까 그래도 마지막 문장이 답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 그렇게요? 왜 답은 마지막 문장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 출제자들이 문제를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가 싫으냐면 지문 앞부분밖에 안 읽었는데 답 나오는 건 출제자들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 이런 건 항상 정답이 어디에 있죠? 저기 밑에 와 있잖아요. 여러분 도표가 1번 답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 답 찾는 얘기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이제 모의고사 우수문항 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를 100문제를 무려 풀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쭉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드렸던 얘기들을 제목처럼 모아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건데
이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으로 여러분이 걷어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으로 요령부러 답설하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을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데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한 번만 보고 갑시다. 첫 번째 문장에 등장하는 부정어는요, 강조어죠. 공부 열심히 해 라는 것보다 놀면 안 돼 라는 말이 훨씬 더 세요. 그죠? 그래서 부정어는 원래 대부분 강조어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사실적 서술을 낼 때 부정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부정어는 강조어인데 그 중요한 첫 번째 문장에 부정어를 등장시켰다는 건 쟤는 아주 중요한 강조어가 등장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흔히 짜장면 말고 짬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A가 아니라 B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냥 B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A를 눌러서 B를 돋보이게 하는 표현, 이런 거 강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야, 다 짜장면인데 나는 짜장면 말고 짬뽕이라고 얘기하면 나는 짬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짜장면이 아니라 짬뽕이라고 얘기하는 건 강조예요. 야, 비 오는 날에는 짬뽕이지. 비 오는 날에는 짜장면보다는 짬뽕이지라고 얘기하면 얘 강조예요. 이런 몇 개 안 되는 문장에 수능의 주제요지 제목을 물어보는 문장이 6개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근데 그 6개 정도 문장에서 강조가 도입이 되고 있는 경우라면 특히나 얘가 첫 번째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에 있다면요, 이건 뭐 볼 게 없는 거예요. 얘 똑같은 거죠. A에도 불구하고 B, A 없어도 되거든요. 다 짜장면 먹지만 나는 짬뽕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나는 짬뽕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앞을 눌러서 돋보이게 만드는 거니까 이전치사도 말할 것 없겠죠.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필자의 주장을 드러내는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겠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얘를 찾아서 답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읽으면서 이런 게 보이면 눈길이 한번 더 가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걸 찾아서 답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을 나타내는 말 당연히 놓치면 안 되겠죠. 해야만 한다라는 말, 이런 말도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는 말일 거거든요. 자, 결론 유도라는 말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in conclusion 이런 거요. 이거 제가 만든 말입니다. 언어학의 결론 유도 이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문 보면 in conclusion이라든지 또는 in brief라든지 이런 결론 자리에 쓰이는 이런 말들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아주 중요한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명령문이 있네요. Remember, do not try라는 이런 말들이 기억하라, 하지 말아라, 뭐 하려고 노력하라 이런 말들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강조가 되는 거죠. 자, 얘네들이 마지막 문장에 떴습니다. 뭘까요? 그냥 주제문인 거죠. 그냥 앞쪽에서 자기가 했던 이상한 해석들을 대해서 미련을 다 버리셔도 됩니다. 마지막 문장은 자, 항상 그런 도입, 전개, 결론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는 첫 번째 문장이 너무 강력한 주제를 갖고 나오면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는 하위 진술들만 놓일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겨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죠.